하루가 멀다 하고 날리는 오물풍선, 위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미사일 발사 도발, 우리 군이 보내지도 않은 무인기를 가지고 부리는 억지, 그리고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낸 세금으로 건설한 도로와 철도 파괴까지. 최근 북한이 보여주는 무모한 도발을 외신들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국에서 활동 중인 군사 전문 기자의 사연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워싱턴 포스트의 군사 전문 기자 레리 버드입니다. 최근 한반도의 긴장 상황에 대해 취재를 하면서 정말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에 계신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도발은 올해 들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졌죠. 먼저 미사일 발사예요. 2024년에도 북한은 계속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5월 18일에는 동해상으로 여러 발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 이는 한 달 만에 재개된 도발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행위였죠. 미사일 발사는 오래전부터 북한이 해오던 대표적인 도발 수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있었죠. 북한이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남한으로 날렸다는 거예요. 2024년 5월의 일인데 이 풍선들에는 폐전선, 생활 쓰레기, 심지어 분뇨까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수백 개가 발견되었다고 하더군요. 남한을 모욕하고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였겠죠. 북한은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오물풍선을 남으로 날려보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더욱 문제는 오물풍선 기폭장치가 터져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은 오물풍선의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도록 설정한 기폭장치가 달린 풍선을 띄우고 있는데 이 기폭장치가 달린 풍선이 떨어지면서 남한 곳곳에 화재 피해를 주고 있더군요. 마지막으로 GPS 교란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도발이라고 미국 현지에서도 말을 할 정도입니다. 항공기나 선박 운항에 큰 혼란을 줄 수 있거든요. 북한이 이런 다양한 도발 수단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참 우려됩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은 10월 15일에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를 폭파한 거예요.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죠. 미국은 물론 일본, 중국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개 과정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10월 9일 북한은 미군에게 남측 연결도로와 철길을 끊고 요새화 공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14일 대한민국 국군의 한 소식통이 북한 측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죠. 그리고 다음 날인 15일 실제로 폭파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경의선 국도는 군사분계선 10M 북쪽에서 폭파되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뭘까요? 바로 김정은이 직접 현장에 방문했다는 거예요. 한국 측 감시장비에 그의 모습이 식별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북한이 이번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국제사회의 반응도 빨랐습니다. 10월 16일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영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 메커니즘인 MSMT를 출범시켰어요. 한국군도 즉각 대응했죠. 군사분계선 인근에 경고사격 개선 지침 및 감시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했고 같은 날 오후 5시경에는 주한미육군의 정찰기 RC-12X 가드레일 2대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서 동시 출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뭘까요? 바로 한국의 반응이에요.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이 사건을 그저 보여주기 쇼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한국 국민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는 북한이 남북 연결을 단절하겠다는 조치를 보여준 것 같다고 말했죠. 또 이렇게 덧붙였어요. 북한 주민들에게 남쪽에 기대지 말라는 것을 알리며 대내 결속을 강화하고 남쪽엔 당신들과 거래하지 않을 테니 신경 꺼달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엔 상황을 끼어들어 중재도 하고 협상도 하자는 의지를 넌지시 던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요. 이 관계자가 북한의 행동을 보여주기 쇼라고 평가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던 거죠. 2020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었죠. 당시에도 북한은 그 영상과 사진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전했다고 하더군요. 박인곤 교수의 분석도 흥미로웠어요. 그는 한국은 우리와 완전히 분리된 교전국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1차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이러한 점을 각인시키고 한국과 국제사회에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적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냉정함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이 새삼 돋보였죠. 그렇다면 왜 북한은 올해 들어 한국을 상대로 도발의 위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김정은이 처해 있는 위기와 북한의 내부 상황에 대해 알아보죠. 북한의 경제 상황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의 군사 전문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경제적 어려움이 극에 달한 거죠. 이게 단순한 추측이 아니에요.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과 고위 관료들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팬데믹 이후 북한의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무너지기 일보직 전까지 치닫게 된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삶의 목적이 될 만큼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탈북민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의 행동을 보면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정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 무리한 전략들을 펼치고 있죠. 한국을 향한 오물풍선 투척, 끊임없는 미사일 실험, 무인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남한과 연결된 철도와 도로를 파괴하는 등의 도발을 감행했어요. 이런 행동들이 모두 그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양국은 이 사실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지만 이미 세계 수많은 전문가들에게는 잘 알려진 사실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은 소식인데 중국에 체류 중이던 북한인 120여 명이 강제로 출국 조치되었대요.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중국이 일방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추방한 거예요. 이로 인해 북중 관계가 얼어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는 지난달 30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한 복장회사에서 일하던 120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강제 출국 당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중국에서 북한인들을 한꺼번에 강제 출국하는 사례는 없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분명히 중국과 북한 사이에 문제가 발생된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거였어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북한은 러시아와 더욱 가까워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화된 동맹 관계까지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께서도 뉴스를 통해 접하셨을 겁니다. 이 조약의 내용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고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건 거의 자동 군사 개입 수준이에요. 이 결정의 결과로 북한은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이 관여하게 됐어요. 전쟁 초기부터 무기와 물자를 지원하는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놀랍게도 1만 명이 넘는 병사와 인력을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구체적으로는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만 2천 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결정했대요. 더 놀라운 건 이미 북한군의 이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또한 북한과 러시아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보망을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한국의 국정원은 이미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 병력 수송을 하는 러시아 함정 움직임을 한국의 위성이 촬영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더군요. 한국의 정보력이 이렇게 빠르고 정확한 것을 보고
저의 기자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에서도 현재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에서 북한국으로 보이는 병사들의 모습을 오래전부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는데 최근 조사 결과 북한국의 특전사를 포함한 많은 병사들이 참전을 경정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무기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병사와 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국제 정세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북한에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북한이 파병을 통해 러시아에서 최신 무기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결국 외화벌이를 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용병들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수준이 월 300에서 400만 원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과연 북한 병사들에게 직접 지급이 될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돈은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활용이 될 게 불보듯 뻔합니다. 김정은은 이번 파병을 통해 군사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브리안스크주와 쿠르스크주 사이 우크라이나 국경 북서쪽 약 7km 지점에서 북한군 병사 18명이 탈영했다는 첩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이들을 쫓고 있지만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해요. 현지 러시아군은 이 사실을 상급 부대에 숨기려 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에 따르면 탈영을 시도하는 북한군 병사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에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라는 말도 나오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을 보면 전쟁 경험이 없는 북한군 병사들에게는 이 전쟁이 너무나 두렵고 힘든 경험일 거예요.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탈영하는 병사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이런 결정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미 일대 북중러의 신냉전 대치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두 나라 사이에 긴급 안보 위기가 발생할 경우 서로를 돕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 참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죠. 이에 대응해서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제난, 주민들의 불만, 국제적 고립까지 이 모든 것들이 북한, 아니 김정은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국방에서도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공개된 한국의 최신 무기 체계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한국의 군사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니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죠. 먼저 한국 공군의 전투기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KF-21, FA-50, F-35A 등 최신의 전투기들이 하늘을 수놓았는데 그 모습이 장관이었죠. 특히 KF-21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예요. 이 전투기는 북한의 현재 공군 전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해요. 스텔스 기능은 물론 최신 레이더와 전자장비를 탑재해 공중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합니다. FA-50은 경공격기인데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나 근접 항공 지원 임무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F-35A는 미국에서 도입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북한은 물론 주변 강대국들도 쉽게 대응하기 어려운 최첨단 전투기죠. 이런 다양한 전투기들이 한국 공군의 주력기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지상군의 전력도 대단했어요. K2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주력 전차라고 불리우죠. 첨단 화력 제어 시스템과 강력한 기동력을 갖추고 있어서 북한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의 전차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해요. 특히 험준한 한반도의 지형에 최적화되어 있어 전장에서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한국의 방산 수출 주역으로 떠오른 이 자주포는 강력한 화력과 높은 기동성을 자랑한대요. 52구 경장 155mm 주포를 장착해 40km가 넘는 사거리를 확보했고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
정확도도 매우 높다고 해요. 이미 여러 나라에서 도입해 사용 중이라고 하니 그 성능은 검증된 셈이죠. 하지만 이번 국군의 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현무5 미사일이었어요. 이 미사일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에요. 괴물 미사일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니까요. 현무5는 재래식 무기지만 전술핵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탄두 중량이 무려 8톤에 달한다고 하니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할지 상상이 되시나요? 현무5의 발사 차량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구축 18륜 이동식 발사 차량 위에 원통형 발사관이 얹어진 형태였는데 이 차량이 보여준 기동력이 대단했어요. 운전석이 전면을 바라본 채로 타이어만을 돌려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개걸음을 선보였더군요. 이런 높은 기동성은 적의 공격을 피하면서 신속하게 발사 위치를 옮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해요. 현무5의 성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정말 놀라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발사 방식이 특이하더군요. 콜드론치 방식이라고 하는데 발사관에서 나온 후 공중에서 엔진에 점화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발사 차량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정말 대단해요. 탄두 중량을 줄이면 중거리 탄도 미사일급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요.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니 탄두 중량을 1톤으로 줄이면 사거리가 5,000km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북한 전역은 물론이고 주변 강대국들의 주요 군사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런 현무5의 존재는 한국의 안보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핵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이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갖게 된 거죠. 전문가들은 이를 핵 없는 핵 억지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번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해 공개된 한국의 군사력을 보면서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경제 강국으로서의 면모뿐만 아니라 이제는 군사 강국으로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한국의 저력이 여실히 드러나는 국군의 날 행사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궁금해요. 북한은 물론이고 주변 강대국들도 한국을 더 이상 과거의 약소국으로 볼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지역의 군사 균형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그에 따라 정치적 역학관계는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 많은 해외 언론 기자들이 동북아 안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한 무모한 도발과 러시아 참전에 대해 국제사회의 반응이 궁금하시죠?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외교력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한국의 대응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먼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러 간 포괄적 전략동 반자관계 조약 체결 이후 이런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졌어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이 새로운 대북 제재 메커니즘인 MSMT를 출범시켰다고 하네요. 이는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와의 밀착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외교 노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정책을 통해 장기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을 비롯해 동맹국들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되었고 군사정보 공유 협정도 강화되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경제,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되고 있어 동맹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이 동북아 안보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 사이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 안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은 이런 노력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이를 통해 한국은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지역 안보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또한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G20, 에이펙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기후변화, 팬데믹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한국의 이런 외교적 노력과 성과는 북한에게도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가는 북한과 달리 한국은 점점 더 많은 지지와 협력을 얻고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한국의 외교력이 크게 성장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확실히 대변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국이 이런 외교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한반도의 미래와 한국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정말 흥미진진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먼저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해 살펴볼까요? 북한 내부 소식에 밝은 정보통에 의하면 최근 들어 북한 내부의 동요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다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과연 북한에게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전문가들 중에서는 북한 체제가 이대로 가다간 붕괴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하면서 내부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향후 행보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지 아니면 변화의 길을 택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한편 한국의 군사력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첨단 무기 체계들이 그 증거죠.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해요. 특히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노력들이 한반도의 군사 균형을 어떻게 바꿀지 정말 궁금합니다. 통일에 대한 준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더군요. 한국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 평화로운 통일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의 남북 관계로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 규모나 기술력은 물론이고 이제는 군사력까지 세계적 수준에 올랐으니까요. 한국은 이제 G20의 주요 국가로 자리 잡았고 국제 문제에서도 중요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중견국 외교가 주목받고 있어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도 개발도상국들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죠. 기후변화, 팬데믹 대응,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성장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북한은 물론이고 주변 강대국들도 한국을 더 이상 과거의 약소국으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역학관계가 한국으로 인해 어떻게 바뀔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미래는 불확실성 속에 있지만 한국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 한국의 군사력 강화, 통일 준비,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의 역할 확대 등 이 모든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반세기 만에 이뤄낸 경제 성장과 국방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대단한 업적이기 때문에 지금의 동북아를 비롯한 북한과의 문제도 한국은 분명 최선의 방법을 찾아 해결해 나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한국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 전 세계 유일의 국가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으로 직접 취재를 가게 된다면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확실히 이제는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이상 동정의 눈빛이 아닌 동경의 눈빛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사연이었습니다.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그러다 큰 코 다칠 날이 온다는 것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감동스러운 사연을 갖고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코레아-우라 제작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